예, 반갑습니다.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해외 쪽 그 법령은 일단 법령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라는 게 사실 큰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법률가들도 법률을 보고서 또는 들어서 바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법률가 그냥 뭐 CEO나 그냥 다른 경영 쪽 관여하시는 분들이 법률을 공부할 때는 어떤 자세로, 뭐 자세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항상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외우려고 하거나 꼭 기억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억해도 안 되고요. 법은 사실 이제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어느 곳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조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이제 법률계에서는 이제 선무당이라고 하죠. 뭐 사무장을 하셨다라든가,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보다 더 잘한다라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무 경험이 많은데, 이 법이라는 것도 약간 특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법률가와 비법률가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머릿속에서 똑같은 현상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어떤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요. 그래서 법을 많이 안다든가 그쪽 분야의 경험이 많다는 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은 그 문제는 변호사가 가도 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예 난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꼬여 있어도 그 부분부터 풀어낼 수가 있는데, 좀 자신 있는 분들이 문제를 꼬아놓으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의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 법은 특히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 해외 법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법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쓰여진 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를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적은데 돈 있는 사람만 해결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법이라는 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문 분야라는 것들이 있죠. 전문 분야에 있는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문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변호사한테 문제를 맡겼을 때 가장 좋은 변호사, 물론 이기는 변호사가 제일 좋겠지만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변호사랑 이야기하면 말이 통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분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 커뮤니케이션에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 파악이 가능하고, 문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해외 쪽은 저희가 문자를 봤을 때, 그 법률을 봤을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돼 있다는 거고요. 하나는 그것을 해석해도 과연 실무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법을 가지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아니면 해외를 볼 때는 어떠한 관점에서 내가 문제점을 찾고 들어가야 되는가, 요걸 보시면 되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제 강의 교재에 보면 이제 법인, 토지, 임대 이런 거 위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지적재산권은 의도적으로 좀 뺐어요. 이제 시간도 없지만 지적재산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재산 특허청에 관련된 절차가 가장 선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나갈 때도 그거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상표 등록이나 특허권, 지식재산을 등록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지, 등록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허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특허청 또는 코트라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훨씬 비용도 세이브 되고요. 그곳에서 사실 상표나 이런 부분 등록하는 비용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재산, 해외에 관한 지식재산의 부분은 몰라서 못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에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나 특허 이런 부분은 코츠라나 특허청에서 문의하시면 거의 해결될 거고 비용도 지불을 대신 해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법을 볼 때는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법을 보진 마시고 이 나라의 특징이 어떠한가 이런 거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깊이 들어가면 저도 몰라요. 대한민국 법도 잘 모르시죠? 근데 해외 법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위주로 간단히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나라를 갔을 때 기본적으로 그 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아니면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냐라는 것은 한 번쯤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베트남이죠. 외국인 투자를 쉽도록 이제 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많이 나가시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가서 활동하기 편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2008년 1월 2007년까지겠죠. 그때는 합작 투자만 하고 외국인은 49%만 갖도록 했었습니다. 이제 이 지분, 합작 투자의 지분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50%가 넘어야죠.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50%가 넘지, 딱 50%도 안 돼요. 50.1%가 되든 51%가 돼야죠. 50%가 넘는다라는 의미는 그 부분의 경영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0%가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고 다만 잘 되면 이익 배당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은 49%까지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해외 합작 투자로 나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내 재산을 노출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51% 가진 사람이 주주가 마음대로 경영권 행사도 할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9% 가지신 분은 비율상으로는 51%와 49%니까 몇 프로 차이 안 나는 비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쪽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한쪽은 처분만 바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49%를 넘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한시적으로 1년 정도는 이제 투자 지분, 저 49%라는 것을 좀 제한을 했더니 저거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없애버렸어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외국인들이 와서 너네 것만 가지고서 회사 설립은 안 되겠고 어쨌든 현지인이 주주로 들어가게 했었다가 2009년부터는 이제 100% 외국 법인이 설립 가능하다는 외국 법인이 설립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100% 갖고 있다는 것과 해외에 내가 100%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100%를 가지면 내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 회사입니다. 100%라는 것은.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처분을 해도 내 거고 이 1%, 2% 지분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경영권도 행사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수익 배당 뭐 얼마나 받겠어요? 100억 벌면 2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메리트가 없는데 뭘 할 수 있냐? 방해는 할 수 있습니다. 방해. 파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업을 하든 뭘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소수 지분권자예요. 그래서 몇 프로 줄 때는 되게 마음 편하게 줍니다. 왜냐면은 내 경영권에 방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거 회사 운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번 볼까? 라고 하면은 상법상 그 부분은 거의 인정되잖아요. 그러면은 회계장부 다 뒤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회계장부라는 것이 한번 뒤져보면 내가 100% 꼼꼼하게 해도 미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직원한테 맡겨놓고 직원 바뀌고 이러면 미스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형사 문제로 바로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라는 거는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볼 때 베트남 당국에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한국인만 생판 있으면 좀 어렵겠죠. 물론 요즘 같으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외모를 적당히 잘 하고 좀 하면은 괜찮겠지만 외국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그런 장벽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100%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설립은 사실 여러분이 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해외 가서 여러분 돈으로 기업 설립을 할 일은 없는데 뭐 굳이 이제 본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게 이제 합작 계약서랑 그다음에 돈을 얼마나 납입했냐라는 거,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있으면 되고요. 특이한 게 이제 프로젝트 개요 및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이거는 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법인은 다 주식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했을 때 개인이죠. 원래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 법인 사업자는 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웬만하면 다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가죠.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도 뭐 주주가 1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주가 3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분의 안배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분 양도는 뭐 어느 곳이나 자유인데 이게 특이한 게 창립주주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다른 창립주주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하죠. 이제 창립주주는 뭐냐면 우리 법인 만들 때 처음에 등기하면 발기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처음에 법인을 만든 사람들, 그 중에서 만든 사람들 중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해요. 몇 프로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발기인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창립주주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대한민국 사람이든 외국에 가서 처음에 그럴듯한 회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지분을 현지인에게 다 팔아 넘기고 빠져버리면 외국인 회사 설립을 딱 해놓고 자기들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국인 회사가 되거나 다른 회사가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뭐 여러 가지 심사하고 사업 타당성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사실상 먹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제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자본 납입이 설립 시 20% 이상 인수고, 그것도 투자자에서 발급 90일 이내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3년 이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 납입이 뭐냐면 주식 인수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 인수대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법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금이 요새는 뭐 거의 뭐 제한이 없다시피 한데 1억 원짜리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주주 2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씩 둘이 이제 인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인수를 하는 것은 언제냐? 법인 설립 그 신고서, 그죠? 법인 등록 신청이라고 하죠. 그 등록 신청을 할 때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인수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금이 5억인데요. 1억인데 그중에 5천만 원씩 인수했습니다. 지분이 50%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잔고증명서라고 해서 거기에 1억 원을 넣어놓고 그 잔고증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분은 이제 인수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1억 원짜리인데 2천만 원 이상 인수하면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3년 이내에 인수한다. 인수라는 것은 이제 돈을 그때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만들기 편하라고 해놓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외국 이 자본금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납입을 일종의 유예를 해준 거죠. 유예를 해준 거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실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본금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다가 잔고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5천만 원씩 해서 회사 통장에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돈 가지고 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임대료를 낼 수도 있고 직원 인건비도, 이게 자본금이 그래서 조금 지나면 다 잠식이 돼버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예 그 경우는 법인 자체에 일단 돈은 들어오는데 이 경우는 돈이
1억짜리인데 2천만 원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간을 두고 한 거기 때문에 3년 지나기 전에 돈을 안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좋으냐? 동업하실 때는 항상 돈을 같이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동업이라는 게 되게 이상적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동업 관련 소송이 너무 많고요.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저 본인만 봐도 제가 일을 처리하고 싶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해도 이거 왠지 좀 허접한 거 아니냐,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다 검토해 보면 되게 잘했어요. 왜냐하면 남이 한 거는 왠지 못 믿어온 거죠. 내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왠지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이 더 빠지면 조금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이 동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동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진짜 이상적인 케이스는 누구는 디자인하고 누구는 이렇게 대외 활동하고 누구는 이런 레시피나 이런 거 개발하고, 이게 딱 되면 너무 이상적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보면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인데 엄청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잘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인수를 합니다. 5대5 했다가 한 3년 됐어. 그러니까 인수 해가지고 50%를 돈 많이 주고 사요.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일하기 싫은데 돈 주고 산다니까 너무 좋은 거고, 사는 사람도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이게 엄청 클 수 있는데 미리 산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이게 서로가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상적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싸웁니다. 그래서 경영을, 이게 사람의 스타일이 있는데 동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경영을 좋아해요. 나 회사 막 키우고 싶어. 나 돈 안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급적 조금 가져가고 회사에서 계속 키우고 싶다는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고, 야,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냐, 이익 났으면 바로 배당하자, 올해 10억이면 배당하자,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누가 맞아요? 뭘 누가 맞아요? 다 사람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 지났는데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한 분은 100억이니까 5대5 50억씩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은 100억인데 가져가면 세금 50% 내면 뭐 남냐, 그럼 바보 아니냐, 25억씩 가져가는 건데, 그럼 차라리 회사에서 투자를 하면은 그냥 50억이 그냥 100억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잘해보자. 둘이 막 싸워요. 둘 다 상대방이 되게 구지식하고 멍청해 보이죠. 이런 경우, 요거는 그래도 이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괜찮은데, 하다 보면은 이제 관여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형사문제 제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하다가 돈을 좀 삥땅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일부러 돈을 안 가져가더라도 누락되거나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형사문제 꼭 비하. 이 형사문제, 이 법원 행령 부분은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문제로 비화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의 그 특성이 장단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탑 처제가 맞는 것 같다, 투톱은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 외국에서도 동업할 때는 좀 저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뭐 중국이 한동안 핫했었잖아요. 지금은 암울하지만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찾아와서 투자해달라면 가슴이 뛰고, 갑자기 이게 약간 이성을 상실하셔가지고 중국에다가 국내보다 더 원대한, 땅이 크니까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합작 투자로 공장 많이 하거든요. 옆에서 막 말립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상식이 안 통해요. 왜냐면은 상식이 통하면 그분은 사실 사업가가 아닙니다. 이 사업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이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면 몰상식한 사람이거든요. 모험심이 강하고 현실을 약간 뛰어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외 갈 때는 더 그게 강해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기 투자만 한 2년 있다가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은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지시는 경우. 이게 이제 합작 투자가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합작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정말 뭐 가족이나 아예 절친이 가서 거기서 세팅하고 관리하는 건 모르겠지만 현지인을 믿고서 뭘 하는 거는, 입장 바꿔 여러분들이 누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다라고 할 때 지금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이 막 커지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저 사람 배제하고 나서도
이만큼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배제하는 게 기본적인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다가 이렇게 같이 합작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깔끔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깔끔해야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깔끔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꼬리를 잡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잖아요. 경험도 많으실 텐데 내가 좀 세금 좀 이렇게 좀 포탈하는 변호사 같으면은 저희가 3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현금 영수증 다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막 와서 가끔씩 저는 이제 기업 상대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 개인 상대하시는 분들은 와서 나 너무 어렵다. 어렵다는 이유는 이제 부가세를 깎아달라는 얘기입니다. 10%. 그럼 부가세 어떻게 깎아요? 돈만 받아야 깎아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소송 끝나면 돌려달라고 합니다. 왜 돌려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유가 있지만 결론은 현금 영수증 발행도 안 하시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괜히 그거 한번 안 돌려줬다가 세무조사 당하면 괜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로 동업할 때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편법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초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좀 세이브하려고 편법을 많이 쓰는데 그게 다 도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잠깐만, 이쪽도 직원분들이 아니고 그래, 죄송해요. 전 이쪽만 보고 있는데 이쪽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이 이제 아무리 풀렸지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관련된 것은 일반인은 이제 국민조차도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다만 그 사용 기간이 25년, 50년, 70년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 소유랑 별 차이가 없다. 하나 차이는 있겠죠. 뭐 매매 차익이라든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기간 내 주택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주택.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소유권을 인정하겠지만 어차피 그 토지 소유는 안 되죠. 저국민도 안 되니까. 주택 소유까지는 인정이 되고 주택의 임대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공증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 이제 계약자유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에는 임대가 가능한 거죠. 임대가 된 거죠. 다만 이제 그거를 확정 일자를 받느냐 마느냐 그거는 내 권리 보호에서 조치를 취하느냐 마느냐 문제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확인을 안 받으면 안 빌린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사용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국민은 토지 사용권 25, 50, 75 이렇게 무한정 쓸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차등이 있을 거고요. 다만 투자 사업을 하고 그 투자 사업에 필요하다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임차는 그 사업 기간 내로 한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사용 기간은 또 무제한이냐라고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이제 50년 초과는 안 된다. 50년 상당히 길어요, 그죠? 100년 기업을 갈 거 아니라면은.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투자 자본이 크고 자본의 수가 늦다라면은 저기 뭐가 있을까요? 엄청 큰 게 뭐 우리 죄송합니다. 에너지를 한다든가 우리 도로를 뚫었다든가 이 해수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낙후 지역에 대해서 뭔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투자를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은 소규모 사업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50년 초과 부분도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이 없고 연장을 원할 때는 이제 검토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이제 저 검토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겠죠. 베트남이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대차 부분은 이제 개인은 안 되고 외국인 투자 법인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외국에 나가면 개인이 사업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것은 그 사람이 사고 쳤을 때 회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제 이걸로 주로 보시면 되는데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걸 가지고서 제한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자본금 어떻게 쓰느냐 이건 그 다음 문제지만 일단 자본금을 가지고 제한을 하고 만약에 자본금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라면은 그것을 조사할 수 있겠죠. 야, 자본금 어디다 썼냐라고 봤더니 정상적으로 썼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빼돌렸다거나 이러면은 행령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법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거 국가 공증이 있어야 된다. 부동산 중개인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청산 및 철수. 베트남에서 뭐 청산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업 끝나는 거죠. 사업 끝나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투자 허가서상의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당연히 가능할 거고, 그 전에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 사유 중에 뭐 투자허가 취소가 됐다라든가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주주가 3인 이상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주주 빠지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주주를 이제 보충할 정도는 될 테니까 그 정도 깜냥 없이 가면 이제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그 끝난 다음에 돈은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익 및 뭐 상표 사용 대가라든가 특허 사용 대가, 그 다음에 청산하고 남았더니 돈이 얼마 남았더라. 이런 것은 이제 해외 송금은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본금도 청산하고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말고는 가장 장황해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약간 특이한 경우도 있고요. 되게 장황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는 의외로 조금 뭐 헐렁하다고 해야 되나? 크게 규율은 없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정도에 준해서 생각하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태국 볼까요? 태국은 이제 프랜차이즈 조사를 했을 때는 태국과 싱가포르가 제일 좀 프리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한이 없고 개인 간의 계약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도 사업을 할 때는 법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법인 등록이 필수다. 즉 개인 사업자는 안 된다. 자본금도 최저 200만 바트 이상은 이제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 지분을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외국인 사업법상 투자업종 규제에 따라서 지분 소유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법인 설립하거나 이럴 때 항상 가서 확인하시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약청 관련된 것은 등록이 필수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치료하는 부분들, 화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등록이 필수고 소유기간 한 2달에서 6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에 돈 벌어만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외환 유출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외환 유출이 안 되면 그 나라 가서 사업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관련돼서 이제 애로사항이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보면 금융기관 진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6,800억. 그러니까 그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버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은행 같으면 이게 청산이 또 가능하냐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은행들이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조달이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은행에 가 있으면 그 부분이 좀 수월한데 이제 그게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업종 진출이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 업종 규제.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거의 대부분 이거 외국인한테 맡기면 우리나라 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우리 무슨 먹는 분, 식자재 관련된 것처럼. 그래서 신문 방송, 그죠? 언론을 장악한다든가 먹는 거 이런 것들, 토지, 수산물 이런 것들은 이제 50% 이상 소유가 금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하에 좀 가능한 게 있는데 특이한 게 이게
군수물자가 동의하에 가능해요. 이거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무기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설탕 제조 이런 것들은 특별히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설탕 제조가 국가안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뭐 특이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사업 허가를 얻어서 100% 소유 가능한 게 있는데, 뭐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 이 법률 부분은 외국에다가 외국인한테 개방,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외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인이지만 뭐 태국 가서 변호사 자격증 땄다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이 대한민국 변호사가 과연 저런 거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 이때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태국 산업 보호를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계의 사람들의 진출을 막는 이유는 자국민 보호가 가장 커요. 자국민 보호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좀 이따 볼 인도네시아입니다. 토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외국인 소유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그 기업은 토지국의 허가가 따로 필요하다. 즉 외국인이 많을 때는 웬만하면은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소유도 뭐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 같은 경우는 허용해주겠다. 이건 이제 상호 허용해주는데 대한민국은 없고, 애석하게도 그 이후로는 70년대 이후로는 이제 우호조약을 추가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태국 내 투자를 할 때 주거용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건데, 보면은 4천만, 12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살 수가 있고요. 투자 기간도 3년 이상이 돼야 되고, 장소도 방콕과 파타야에 한정된다. 이런 의외로 이 토지 부분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 허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산업공단법에 따른 그 공단 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단 내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특이한 것은 토지는 그런데 건물 소유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기간은 30년,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 등록 안 하면 3년으로 이제 최단기로 잡는다라는 거고요. 상업용, 즉 산업, 회사용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50년까지 하고 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건물 임대 같은 경우는 가서 잘 알아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냥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이한 게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가장 저거한 게 뭐냐면은 자국의 중소기업 보호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보면은 세 번째죠. 현지 제품의 일정 부분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 뭐 80% 이상 구매, 현지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지 조달은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이것을 굳이 규정해 놓은 이유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자기네 거 물건을 다 가지고 수입해서만 쓰게 계약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 기업이 와서 잘 되면 자국민도 최소한 80% 정도는 더 매출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를 해서 그런다는 거고요. 프랜차이즈는 한번 참고 삼아 보세요. 규제 현황을 보시면 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그 다음에 뭐 투자회사 설립비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유통법, 투자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투자 금지 부분을 보시면 이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편의점, 그 다음에 1200제곱미터 이하 슈퍼마켓, 특이하게 여행사, 세탁, 미용소, 부동산 중개업, 이런 것들은 외국인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편의점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편의점이 걸리잖아요. 미니마켓이나 슈퍼마켓에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걸리기 때문에 뭐 식당을 싹 들어가고 식당 한 켠에 이렇게 쫙 팔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도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런 작은 규모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은
1200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이 되거나 그 나라가 좀 열악한 언어 컴퓨터 그다음에 레스토랑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도 49%로 이제 다 묶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재밌는 게 레스토랑 보시면 중소기업과 파트너 계약하면 최대 51%까지 허용을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이제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 신청 절차는 뭐 승인해서 뭐 그 절차에 따라 나오면 되겠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설립은 이 재밌는 게 이것도 복잡해요. 공증인을 통해서 상호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기업 문서 공증을 받고 쭈루룩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네시아에 가서 뭐 할 때는 생각외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그 교민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한국인 변호사들이 있어요. 한국인이고 현지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조금 편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 교민 사이에서도 서로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수입료는 생각외로 비싸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에 우리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무역부 장관령이에요. 우리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종류에 보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으로 이렇게 주로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맹사업법 이렇게 제한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장관령으로 해요. 우리로 따지면은 무역부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하는 거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자부 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법으로 안 하고 이 법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그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관 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시가 되거나 시행 규칙이 될 텐데 빠릅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면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국회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일정이 안 맞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행령은 국무회의 그냥 통과해버리면 바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속하게 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프랜차이즈 쪽을 관리를 하면서 장관령으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게 엄청 빨랐죠. 그 맨 밑에 보면 비핵심 제품 판매 중 10%로 제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레스토랑 열고 다른 제품 팔으니까 이거 편법이 되네. 그러면 사실상 미니마켓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네 매출에서 판매율 10%로 줄여. 이렇게 바로 0으로 처리를 했던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고요. 토지도 여긴 좀 재밌어요. 토지가 공유제예요. 공유제인데 토지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한테는 절대 주지 않겠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럼 토지는 누가 경작하냐? 인도네시아 국민. 법인, 요거 그냥 인도네시아 국민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나머지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필요 없고 사용권만 주겠다는 거예요. 사용권은 좀 기간은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쪽이죠. 싱가포르는 역시 자신들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적 자원으로 하고 땅이 좁아서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공장 지으면 큰일 나죠. 바로 오염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싹 없애고 사람,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만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도 기술이라든가 뭐 자본 집약, 주로 자본 집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허용을 하고 있다. 허용을 하지만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투자 제한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죠. 무기, 뭐 전기 이런 거.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전기 끊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전기, 가스, 상수도,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비행기, 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분 소유를 통제하거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거 말고는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기업 설립도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유롭게 하고 있고, 뭐 지점 설립을 하든 자회사 설립도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재밌는 게 보면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이 개인 기업이 가능해요. 이 개인 기업이 가능하다는 건 와서 마음껏 해라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지점 설립할 때는 그 설립 요건 중에 보면은 거기 기업 설립할 때 맨 밑에 보면 단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싱가포르의 이제 대표 거주자를 대표로 해야 된다. 즉 이제 해외에서 원격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 대표는 현지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자본금이 1불이죠, 1불. 1불이면 뭐죠? 그냥 갔다가 돈 없으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법인 설립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보수적으로 하면은 얘네 사고 치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본금 잔뜩 넣어놓고 은행에 얼마 이상 유지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풀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신이 있고 굳이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현지에 현지인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호 신청은 또 얘네가 자유롭게 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상호라는 건 우리 법인 세울 때 이름을 얘기를 하거든요. 법인명은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가끔 검색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이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법인 뭘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법인명 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주거든요. 인터넷에 등기소 들어가 쳐보면 그 법인명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겹치면은 같은 시도 내에서는 쓸 수가 없고 다른 시도로 언젠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로 등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 확인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인 설립하는 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워낙 자유로워서 모든 게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러니까 일부러 넣는 거고요. 뭐 지점 설립 절차 이거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 서류 들어간 거 쭉 그냥 써서 내면 되는 거라 큰 문제는 없고요. 특이한 게 온라인 신청을 보시면 1일이에요. 1일. 넣으면은 그냥 생기는 거죠. 엔터를 치면 법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법인 설립이 법인 등기, 법인 설립 이런 게 온라인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게 온라인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면 뭐 설립증명서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원본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럼 그분이 뭘 해놓냐면 온라인을 보고서 처리만 해놓는 거죠. 이거 되겠다. 그럼 원본을 가지고 오면은 그때 오케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짧아야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1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법인 설립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인도는 생각보다 이게 지금 파악된 자료들이 별로 생각보다 저 법률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법인 설립해서 100% 직접 투자가 가능하죠. 100%. 그렇기 때문에 100%가 가능하면은 100%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인 거죠. 나는 좀 법인 운영할 때 좀 잡음 없이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100%가 난 거고, 내가 이거 하다가 나만 힘들지 차라리 현지인이 운영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러면은 합작으로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파트너의 성향이나 나와 맞는지 부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100%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개인 기업 문제였는데, 개인 기업은 인도인만 가능하다. 현지의 인도인. 한국인은 가면은 이제 180일 이상 체류하면 등기 이사는 가능한데, 개인 기업의 등기 이사는 저희 법적으로는 좀 맞진 않지만 어쨌든 이 등기 이사라는 의미는 이제 실무자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주주라는 것은 현지만 된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는 뭐 사실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이 투자 금지 업종은 뭐 복권, 카지노, 부동산, 담배, 외국인한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담배는 특히 수익성이 크고 국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에는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거고요. 이 항상 그 외국 관련 법률은 저도 오늘 보고
내년에 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관심이 필요하고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 삼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그 다음에 코트라 많죠. 그 다음에 특허청, 지식재산과 관련된 건 특허청을 찾아보시는 게 빠를 거고요. 나머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나 코트라 찾아보시면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